조선 27명의 왕. 그중 조를 받은 왕은 단 7명. 나머지 20명은 모두 종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조, 세종, 성종, 영조, 정조. 그리고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선조, 인조, 효종, 숙종.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왕은 조로 끝나고 어떤 왕은 종으로 끝납니다. 같은 왕실 가족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 한 글자는 왕의 일생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전하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상을 떠나면 신하들이 모여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왕의 업적, 인품, 시대적 역할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 결과로 단 한 글자를 결정합니다. 조인가, 종인가. 이 결정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후대가 그 왕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를 받은 왕은 단 7명뿐입니다. 27명의 조선 왕 중에서 고작 7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종입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조와 종, 이 두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왕들은 왜 이 한 글자에 그토록 민감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 왕조가 지켜온 가장 엄격한 원칙 중 하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의 이름 속에 담긴 역사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리더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업적을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세종대왕, 영조, 정조라는 이름은 사실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용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들은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종묘의 신의를 모실 때 붙여진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묘호라고 부릅니다.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모여 그의 일생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묘호를 결정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하, 상감, 주상이라 불렀지만 죽은 뒤에는 오직 묘호로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묘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이자 영원한 기록이었습니다. 예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그 공덕을 헤아려 묘호를 정하되 공이 큰 자는 조, 덕이 큰 자는 종이라 한다. 이 원칙은 중국 주나라 때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의 예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묘호를 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예조와 홍문관의 신하들이 모여 시호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기록, 즉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가,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가, 국가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신하들과 어떻게 소통했는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묘호를 결정했습니다. 묘호는 한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의 업적이 영원히 그 한 글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묘호를 정할 때 매우 신중했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역사적 평가와 같습니다. 한 리더가 퇴임한 뒤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후대가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이 평가가 단 한 글자로 압축되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조라는 글자를 받으면 그 왕은 나라를 세우거나 다시 일으킨 위대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종이라는 글자를 받으면 나라를 잘 이어간 안정적인 군주로 기억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했을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32년이었고 그동안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민생 안정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묘호를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종으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세는 대대로 이어간다는 뜻이고 종은 계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이 태종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신하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단순히 나라를 이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제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마치 나라를 새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조선을 처음 세운 것은 아니었고 태종이 다진 기반 위에서 문화와 제도를 꽃피운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종은 종이라는 글자를 받았지만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묘호의 묘미입니다. 조나 종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묘호는 왕의 일생을 단 한 글자로 평가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한 글자는 왕이 살아있을 때의 호칭이 아니라 죽은 뒤 역사에 남는 영원한 이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실록을 바탕으로 왕의 업적과 덕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를 묘호에 담았습니다. 조와 종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평가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리더를 평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은 이 평가를 더 엄격하고 상징적으로 수행했을 뿐입니다. 묘호를 이해하는 것은 조선이 왕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묘호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와 종의 차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조라는 글자는 한자로 할아버지 조, 으뜸조를 의미합니다. 이 글자가 묘호에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해낸 왕에게만 주어지는 글자입니다.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서 조를 받은 왕은 단 7명뿐입니다.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이들은 모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라는 글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대명해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업한 군주와 중흥한 군주에게는 조를 붙인다. 이 원칙은 명나라의 예법을 따른 것입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겼기 때문에 명나라의 제도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창업은 말 그대로 나라를 처음 세운다는 뜻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즉 태조가 대표적입니다. 중흥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나라가 흔들릴 때 이를 극복하고 안정시킨 왕이 중흥군주로 평가됩니다. 영조와 정조가 대표적인 중흥군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라는 글자는 원래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세우거나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경우에만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기준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순조의 경우 실제로 큰 업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이유로 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묘호 제도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조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시대를 바꾼 리더로 평가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임기를 잘 마친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인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창업자나 위기를 극복한 CEO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회로 치면 혁명을 이끌거나 개혁을 단행한 지도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조라는 글자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평가였습니다. 영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172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조선은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숙종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끊임없는 정치 보복으로 이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당파 모두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위험합니다. 적과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은 노론도 아니고 소론도 아니다. 오직 백성의 왕일 뿐이다. 그는 52년간 재위하며 정치 안정을 이뤄냈고 경제를 회복시켰으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영조가 승하했을 때 신하들은 묘호를 논의했습니다. 영조께서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무너지던 조선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중흥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세운 것과 같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흥군주의 의미입니다. 조는 창업과 중흥의 공을 인정받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글자였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해내거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연 왕이 이 영예를 얻었습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단 7명만이 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 평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조처럼 실제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경우도 있었고 순조처럼 정치적 이유로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라는 글자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기억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은 이 기억을 더 명확하고 상징적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조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7명 중 20명이 받은 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20명이 종이라는 글자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조가 특별한 경우라면 종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평범하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글자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승과 수성의 덕입니다. 예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왕의 법도를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킨 군주에게는 종을 붙인다. 종은 한자로 마루종, 으뜸종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대들보, 즉 가장 중요한 기둥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묘호로 사용될 때는 대를 잇는다, 조상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가 새로운 시작이라면 종은 안정적인 계승입니다. 조가 혁명과 변화라면 종은 유지와 발전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왕의 법도를 지키고 조상의 뜻을 받들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이 종을 받았습니다. 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본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종입니다. 문종, 성종, 중종, 명종, 선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헌종, 철종. 이들은 모두 조선을 안정적으로 이어간 왕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도 있고 큰 업적 없이 지나간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거나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지만 선왕의 유산을 잘 지키고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종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것과 같습니다. 극적인 변화나 혁명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조직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킨 리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2대, 3대 경영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창업자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을 안정적으로 키운 리더들입니다. 사회로 치면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한 지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이라는 평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안정적인 계승입니다. 성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종은 1469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25년간 재위하며 조선 전기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웠고 태종이 기반을 다졌으며 세종이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성종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유산을 잘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조선의 법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홍문관을 설치하여 학문을 장려했고 유능한 신하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안정시켰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큰 전쟁도 심각한 정치 갈등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문화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성종이 승하했을 때 신하들은 묘호를 논의했습니다. 성종께서는 나라를 새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왕들의 업적을 완성하시고 조선의 제도를 완벽하게 정비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승의 덕입니다. 그래서 성종은 종을 받았습니다. 세종만큼 극적인 업적은 없었지만 조선 전기를 완성한 중요한 왕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가치입니다. 모든 왕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안정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종은 선왕의 법도를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킨 왕에게 주어지는 글자였습니다. 조가 창업과 중흥이라면 종은 계승과 수성입니다. 조선 27명의 왕 중 20명이 종을 받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시대가 극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계승을 필요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종대왕, 성종, 숙종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들도 종을 받았습니다. 종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리더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도 결국 이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발전, 혁명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종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런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와 종의 기본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실제로 조를 받은 왕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조선의 7명의 조 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조를 받은 왕은 총 7명입니다.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만 조를 받았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각 왕의 묘호를 정할 때의 논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나라를 세웠으니 마땅히 조이다. 첫 번째 공통점은 시작입니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창업입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고 왕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인조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만든 왕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위기 극복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무너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을 다시 세웠습니다.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었지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영조는 당파 싸움으로 무너지던 조선을 탕평책으로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큰 위기를 극복한 왕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제도 정비입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문화와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영조는 속대전을 편찬하고 균역법을 시행하며 행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라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조선을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순조는 어떤가요? 순조는 실제로 큰 업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도 정치가 심화되어 조선이 쇠퇴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조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순조 사후 권력을 장악한 세도 가문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순조를 조로 추존한 것입니다. 이것은 묘호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왕들의 공통점을 보면 리더에게 요구되는 핵심 자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용기. 둘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통찰력.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리더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돌파하며 시스템을 혁신합니다. 다만 순조의 사례처럼 때로는 평가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업적은 시간이 지나야 정확히 평가됩니다. 정조의 경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정조는 1776년에 즉위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영조는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완화했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조가 즉위했을 때 노론 벽파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왕권은 신하들에게 제약받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규장각을 설치하여 왕의 직속 학술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같은 실학자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두뇌 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용령이라는 왕의 친위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기존 군대는 노론 세력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장용령은 왕에게 충성하는 독립적인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중심지를 만들어 서울의 노론 세력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정조는 24년간 재위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문화가 꽃피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백성들의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조가 승하했을 때 신하들은 묘호를 논의했습니다. 정조께서는 영조의 탕평책을 완성하시고 문화와 제도를 혁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중흥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조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새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쇠퇴하던 조선을 다시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조 사후 조선은 다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정조의 개혁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뛰어난 리더가 있어도 그 유산을 이어갈 시스템이 없으면 변화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줍니다. 조선의 조왕들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고 큰 위기를 극복했으며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는 모두 이런 업적을 남긴 왕들입니다. 다만 순조의 경우처럼 정치적 이유로 조를 받은 예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묘호 제도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라는 글자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위대한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시스템을 혁신하는 리더. 바로 이런 리더가 역사에 오래 기억됩니다. 조왕들의 공통점을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편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왜 대부분의 왕은 종을 받았을까요? 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27명의 왕 중 20명이 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 74%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왕이 종을 받았을까요? 이것은 조선 왕조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금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되 조상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계승입니다. 조상의 뜻을 받들고 선왕의 법도를 지키며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혁명이나 큰 변화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통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선왕이 다진 기반 위에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백성을 더 잘 돌보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이 종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 현실입니다. 모든 시대가 위기의 시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대는 평화롭고 안정적입니다. 큰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대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창업이나 중흥 같은 극적인 업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왕은 단지 현상을 잘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왕들이 종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묘호 제도의 엄격함입니다. 조를 받으려면 정말 특별한 업적이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거나 큰 위기를 극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왕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은 자연스럽게 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조직 문화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리더가 혁명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리더가 더 필요합니다. 극적인 변화는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창업자는 한 명이지만 그 이후의 CEO는 여러 명입니다. 대부분의 CEO는 회사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의 기반 위에서 회사를 더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조선이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계승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숙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숙종은 1674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46년간 재위하며 조선 후기의 중요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재위 기간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치열한 당쟁이 이어졌고 환국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 후의 갈등도 있었고 정치적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신하들을 견제했고 당파 간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속대전 편찬을 시작하여 법 체계를 정비했고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숙종이 승하했을 때 신하들은 묘호를 논의했습니다. 숙종께서는 나라를 새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란한 시대에 왕권을 지키시고 나라를 안정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계승의 덕입니다. 그래서 숙종은 종을 받았습니다. 영조나 정조처럼 조를 받을 만한 극적인 업적은 없었지만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잘 이끈 왕으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숙종의 사례는 종이 결코 낮은 평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안정적인 계승이었습니다. 종왕들이 대다수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선이 유교 국가로서 계승과 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시대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서 극적인 업적을 남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를 받기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종은 평범한 평가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대왕, 성종, 숙종처럼 위대한 왕들도 종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선이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적인 변화보다 안정적인 계승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가 혁명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리더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대다수인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묘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하들은 어떤 기준으로 조와 종을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장면에서 묘호 결정의 내막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묘호를 정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일생을 면밀히 검토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묘호 하나에 왕조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묘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호도감을 설치하고 문신중 학식이 깊은 자를 뽑아 논의하게 하되 공정함을 잃지 말라. 왕이 승하하면 가장 먼저 시호도감이 설치됩니다. 시호도감은 왕의 묘호와 시호를 정하는 임시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예조의 고위관리 홍문관의 학자, 그리고 원로 대신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먼저 왕의 재위기간 동안의 기록을 검토합니다. 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 등록 등 모든 공식 문서를 살펴봅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어떤 사건을 처리했는가, 신하들과 어떻게 소통했는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신하들은 왕의 업적을 논의하고 적절한 묘호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때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신하는 조를 주장하고 어떤 신하는 종을 주장합니다. 이때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선왕께서는 큰 위기를 극복하셨으니 조가 마땅합니다.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신 것은 맞지만 나라를 새로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종이 적절합니다. 이런 논쟁은 때로 며칠, 심지어 몇 주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왕실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실록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리더의 평가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 리더가 퇴임하면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언론, 학자, 동료들이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갈리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조선의 묘호 결정 과정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가는 신중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세조의 묘호를 정할 때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고 단종을 폐위시킨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왕권을 강화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으며 북방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과정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 묘호를 논의했을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종을 주장했습니다. 세조께서는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신 과정이 정통하지 않습니다. 종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조를 주장했습니다. 세조께서는 혼란한 정치를 바로잡으시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를 새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조가 마땅합니다. 논쟁은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조를 주장하는 쪽이 승리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과 손자 성종이 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실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만약 세조가 종을 받는다면 그가 권력을 잡은 과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와 후기의 학자들 중에는 세조의 묘호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묘호 결정이 완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때로는 정치적 이유가 역사적 평가보다 우선되기도 했습니다. 묘호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했습니다. 시호도감이 설치되고 학식 깊은 신하들이 모여 왕의 일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모든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갈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조의 사례처럼 정치적 이유가 역사적 평가보다 우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묘호는 공정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리더 평가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투명해야 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묘호 결정 과정을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원칙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조선에도 조와 종의 원칙을 벗어난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 예외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와 종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조선에도 이 원칙을 벗어난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은 묘호를 받지 못했고 어떤 왕은 나중에 묘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왕으로서의 도리를 잃었으니 묘호를 주지 않는다. 첫 번째 예외는 묘호를 받지 못한 왕들입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반정으로 폐위된 왕들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었고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폐위된 왕은 묘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묘호는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정 세력의 입장에서 폐위된 왕에게 묘호를 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과 광해군은 군으로 불렸습니다. 군은 묘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추존된 왕들입니다.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나중에 왕으로 추존된 경우입니다. 덕종, 원종, 진종, 장조 사도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후대 왕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로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정조가 왕이 되자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장조라는 묘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묘호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왕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지나며 바뀌거나 정치적 이유로 묘호를 다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예외 사례들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정치적 이유로 평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실학 정책과 중립 외교로 상당한 업적을 남겼지만
반정으로 폐위되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세자처럼 당대에는 역적으로 몰렸지만 후대의 왕으로 추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평가는 복잡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나 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역사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리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복잡한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광해군의 경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은 1608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조선을 재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고 궁궐을 재건하며 국가 위상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쳐 조선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정통성 문제가 있었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은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1623년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에게 묘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군이라는 호칭만 남겼습니다. 이것은 광해군의 왕위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정책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었다. 중립 외교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도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광해군은 여전히 군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역사적 평가가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에는 조와 종의 원칙을 벗어난 예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반정으로 폐위되어 묘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덕종, 원종, 장조 같은 왕들은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후대에 추존되었습니다. 이런 예외 사례들은 묘호 제도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이유, 시대적 상황, 왕실의 필요 등 다양한 요인이 묘호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해군처럼 당대의 평가와 후대의 평가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리더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복잡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업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절대적인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례들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와 종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왕의 이름 하나에 담은 깊은 의미를,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왕조가 왕의 이름 하나에 담은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와 종, 단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는 500년 왕조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왕의 일생을 평가하는 역사적 기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실록을 바탕으로 왕의 업적과 덕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를 묘호에 담았습니다. 조를 받은 왕은 나라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해낸 특별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종을 받은 왕은 선왕의 법도를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킨 군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선이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극적인 변화보다 안정적인 계승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27명의 왕 중 7명만 조를 받았고 20명이 종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이 추구한 가치, 즉 전통의 계승과 점진적 발전을 보여줍니다. 물론 묘호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조처럼 정치적 이유로 조를 받은 경우도 있었고 광해군처럼 업적에도 불구하고 묘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묘호가 조선 사회에서 리더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리더는 단순히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무엇을 남기느냐로 평가됩니다.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어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남긴 조와 종이라는 기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5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의 이름의 숨은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왔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묘호는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신하들이 그의 일생을 평가하여 붙인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전하라 불렸지만 죽은 뒤에는 오직 묘호로만 불렸고 그것이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둘째, 조는 나라를 세우거나 위기에서 구해낸 왕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글자였습니다. 창업과 중흥의 공을 인정받은 왕만이 이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종은 선왕의 법도를 잘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킨 왕에게 주어지는 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왕이 종을 받았고 이것은 평범한 평가가 아니라 계승의 덕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넷째, 조선의 조왕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큰 위기를 극복하며 제도를 혁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는 모두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종왕들이 대다수인 이유는 조선이 유교 국가로서 계승과 안정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변화보다 안정적인 계승이 대부분의 시대에 필요했고 조를 받기 위한 기준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섯째, 묘호를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했습니다. 시호도감이 설치되고 실록을 바탕으로 왕의 일생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조선에는 묘호 원칙을 벗어난 예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폐위되어 묘호를 받지 못했고 사도세자는 후대의 왕으로 추존되어 묘호를 받았습니다. 이 7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 사회가 리더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조선은 창업과 중흥을 높이 평가했지만 계승과 안정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태조의 창업, 세종의 문화융성, 영조의 탕평, 정조의 개혁, 그리고 광해군의 비극. 각 왕마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역사 주제를 다뤄보면 좋을까요? 조선시대의 다른 제도, 잊혀진 인물들의 이야기, 또는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역사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힘을 줍니다. 조선의 왕들이 남긴 조와 종이라는 기록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 여러분의 역사 여행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